고객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뉴스업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대표가 나와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무책임한 쿠팡의 태도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여 곳은 쿠팡이 인수한 명품 판매 플랫폼 파페치가 진출한 나라로 보이는데 정작 쿠팡 수익의 90%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질문 세례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로저스 대표와는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and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앞서 박대준 전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도 처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쿠팡 경영진들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제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해외 체류 등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쿠팡 경영진들도 청문회를 피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즉각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고가 오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유착에 불씨를 키우려는 야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날을 세웠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일을 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쿠팡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함께 점심 먹은 일을 난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시 오찬 때 자신과 갈등을 빚고 나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계 연줄, 이른바 대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고질병을 짚기 위해서라도 부르잔 건데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은 화살촉을 다시 쿠팡에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야당은 그럴수록 기세 등등 여의도 5성급 호텔의 식사 비용 7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따져보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호텔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기업 인사조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를 꼬집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고가 식사 논란에는 38,000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은 게 전부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파스타는 그 식당의 시장 요리, 즉 한 젓가락 분량이란 폭로가 나오는 등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이유 불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계속해서 통일교 관련 소식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총재는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0억 자금의 출처는 없나요? 금고 있는 현금이 280억 규모인 건 맞나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법적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정모 씨는 최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2천만 원 전달을 시도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500만 원 등을 지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는 미리 알았고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맡았던 이모 씨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걸 인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에게 300만 원씩 줬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로비를 처음 언급했던 윤 전 본부장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대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를 확대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데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한 건 관련자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라면서도 법정 증언 등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까지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선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올랐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쇼핑백으로 받았다는 현금 1억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직접 담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여한 거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도 대선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제안에 따랐을 뿐이고 여러 종교단체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대상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 수수 진술이 있고 난 뒤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지만 특검이 4개월 전 진술을 받고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도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권 의원의 선고날엔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선고도 함께 예정된 만큼 이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오전 서울 옥수동에 있는 김기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또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 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기현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징계 문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명청대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당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가 마땅하다며 당무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로 꼽힌 손바닥에 왕자를 쓴 분이라는 발언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속이라고 반박했고 의원 단체 SNS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 운영기조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때 적절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다음 달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건택 강북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 문정복 이성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성사됐습니다. 가공된 프레임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죠. 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과도 다릅니다. 명통직통, 정부와 엇박자 등 후보대 출사표부터가 노골적입니다. 공교로운 시기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시험대에 섰습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향후 리더십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상 구성으로 방금 보신 업무 보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반응도 나온다라면서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지금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약간 통쾌하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저게 좀 걱정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 못할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낙하산이 이렇게 많구나. 또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정말 그러한 어떤 부조리들을 좀 이렇게 바꿔내는 그러한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선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라는 평가이신데 하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면박을 준다라고 하는 그 태도 논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모든 업무를 다 깨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질책이 선택적 질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보신 국민들은 느끼실 거예요. 선택적 질책과 같이 이제는 비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당, 야당을 다 겪어봤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또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탈모라는 부분은 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또 철회하기까지 했는지 그 원인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용이라는 그러한 논쟁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있어서도 과연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2033년이면 건보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생명 존중 대 연명 치료 중단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건보료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없이 가볍게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좀 의식을 하시고 좀 더 신중한 접근해서 왜 이것을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에 부합하게 다시 원점으로 좀 전면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비판을 하시니까 이어서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도 한번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종묘라는 부분은 이미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 간에 공개 토론도 하자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대통령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서울시가 공개한 사진을 보더라도 종묘가 가리는 게 아니라 종묘 앞이 넓은 정원이 생기는 겁니다.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지축이 남산까지 이어진다고 저희가 이미 수차례 발표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편견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러한 세운상가 재개발 같은 경우를 막는다면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추락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이제 런던과 도쿄와 경쟁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편견이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참모들이라면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주장과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주장을 동시에 보고해서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완전히 한쪽의 편견된 주장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한 번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지금 선택적 질책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그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유난히 야박해 보인다라는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탈모 건보 적용 문제 그리고 종묘 문제는 특히나 편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우선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유독 과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편견이 작용된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인사들 역시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광역단체장들도 민주당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섭게 질타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야당만을 공격한다. 이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종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대통령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쟁하잖아요. 그것이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문화유산과 관련돼서는 문화유산청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미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시민들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민들이 이걸 판단해서 아 오세훈 시장 안이 좀 더 일리가 있네, 아니네 이런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텐데 지금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이 뭔가 밀실해서 혹은 자기결정 주도하에서 뭐 책임은 본인은 당연히 지시겠지만 이 과정 자체를 공개해가는 것, 그러면 합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권이 좀 더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탈모 건보 적용 문제 그거는요. 2021년도에 저희가 2022년도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청년선대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경청들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탈모에 대한 고통을 호소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책임하에 그런 토론회도 많이 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당시 저도 이게 중년 남성의 어떤 고통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년, 청소년 할 것 없이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것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의 단절이 돼가지고 아예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좀 조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은 중증 어디까지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 언제 뭐 이게 기간 그리고 횟수 이것에 따라서 아마 예산 범위는 좀 줄어들거나 조금 더 늘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지 않냐, 검토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몇 천억 넣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전 대통령께서 이것을 3년 전에 비록 약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에 어떤 빚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예. 짧게 반박만 하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와 관련해서는 이미 토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응하지 않는 것이 김민석 총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공개 토론 당연하게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쿠팡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인 대표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에 출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세워서 답변에 불성실한 게 아니냐 이런 태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회가 쿠팡 앞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기업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고요. 3,800만 명인가요? 거의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지금 털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냥 보통 문제도 아닌데 지금 쿠팡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외국인을 내세우면서 뭐 소통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농락당하는 그런 느낌마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지금 여야 공히 같은 문제 인식을 또 오랜만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여야에 나눠진 어떤 정쟁건도 아니고 실제로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그냥 봉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쿠팡 청문회를 법적으로 뭐 만들든 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렇게 해서 그냥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쿠팡이 그냥 하자는 대로 뭔가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런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농락당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범석 의장을 여야 의원들이 고발하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쿠팡의 문제는 국회의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범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방조했다면 더 큰 범죄잖아요. 그리고 지금 쿠팡의 행태를 보면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임 외국인 대표가 현 상태를 다시 한번 방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은 현 외국인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청문회를 넘어서서 정말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수사력을 모으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가 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서영교 의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서영교 대표를 쿠팡의 대표나 쿠팡 임원들이 만났잖아요. 그것도 국감 전에.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안이하게 또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여당에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예, 국감을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고위 임원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야당은 어떤 그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 공개 일정으로 지금 소화를 했다. 그리고 거기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청탁이 오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청탁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속일 수 있어도 내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또다시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보좌관들이 뭔가 본인을 팔고 다니면서 내세워가지고 뭔가 본인들의 어떤 뭐 이득을 좀 취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오히려 쿠팡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이야기에 조금 더 좀 힘이 실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쟁의 요소로 소비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쿠팡 이 청문회에 야당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설 계획입니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본인은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식사비가 70만 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5명이 식사했다면 1인당 14만 원 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38,000원짜리 파스타만 주문했다? 그것은 그럼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이 궁색하다. 그리고 국감 전에 만났던 자체가 아무리 공개 일정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큽니까?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과하라든지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공개 일정이고 본인이 청탁을 안 했다. 근데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쿠팡의 전 대표가 다른 지인과 얘기한 사석의 어떤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압력으로 비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됐든 최소한 청탁금지법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오후 일정까지 취소를 했는데 추가 입장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뭐 추가 입장을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요, 그냥 야당에서 정치 공세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약간 눈과 귀를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쿠팡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지금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쪽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쿠팡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통일교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통일교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권이 사실은 소수 야당이잖아요. 그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다 합쳐도 사실은 과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교한 특검을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직 장관도 연루가 됐고 상당수 인사들이 다 지금 연루가 됐다는 게 법정 정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 발의를 통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가 한계예요. 왜? 발의는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 안 시킬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 발의는 하되 어떤 핵심 쟁점은 거의 없어요. 다만 특검의 추천 대상을 국민의힘은 변협에서 하자. 그리고 개혁신당은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하겠다. 이건데 발의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빨리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안 받는다면 그 안 받는 데 대한 국민적인 비판, 국민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장이 금방 정리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리 안 될 겁니다. 네, 저는 되게 기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당이 역량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왜 되지도 않을 일에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완전 계몽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반헌법 정당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통일교 게이트의 대상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더 크게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영부인까지 다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뭐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그걸로 통일교에 대한 수건 사업이나 ODA 이런 거 해주고 지금 뭐 돈 받았다는 얘기들 실제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되어 있고 이제 결심까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같이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명분적으로 민주당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마치 짜장면이 필요한데 치킨집 앞에 가가지고 짜장면 달라고 하는 격이에요. 개혁신당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 일에 왜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왜 이걸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이게 마치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민중희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교 전직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4개월 동안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를 앞두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수처로 또 사건을 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사들이 정치권을 망라해서 연루가 됐다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부하는 자체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응하는 것이 도리죠.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문제도 지금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띄우는 것은 가능해도 어느 한쪽만 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정쟁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세워라 내워라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문제가 됐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때도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 왜 특검을 주장했느냐? 윤석열 정권 자체가 그냥 검찰과 그냥 완전히 한 몸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검찰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무마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할 때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거 윤석열 정권 내에 있는 그 수하의 검사들이 오히려 이거를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정권 넘어가서 일이 커지지도 않고 이걸 잘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결국 더 큰 화가 그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해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받은 것들 그다음에 관저비리 뭐니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그냥 무마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되고 있고 그 경찰 수사가 뭔가를 없거나 있는데 없는 걸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의혹이 막 터져 나왔을 때 특검의 필요성이 그때서야 부각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처음부터 특검을 데리고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2차 특검을 하자. 근데 통일교회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 핑퐁이 돼버렸어요. 마치 돌려막기식으로 경찰이 그럼 왜 공수처로 사건을 넘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명이 더 궁색해요.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겼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사들이 정치 검찰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경찰도 정치 경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왜 A는 맞고 B는 틀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전제하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 정치 공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10초만. 예. 왜 검사가 연루됐는데 이 공수처에 넘기냐면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다시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거 영장 청구 안 할 겁니다. 협조 안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의 한계점이 있어서 공수처로 넘겼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그 적용 시점도 2심으로 바꾸고 재판부 구성도 사법부 내부에 맡겼는데 사실 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뭐하러 이 법을 띄우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도 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뭐 거의 붕괴된 상태로 이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법부가 빠르게 움직였었어야 돼요. 국민의 신뢰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다 밀어왔어요. 지금도요. 1월 19일이 되면 18일인가요? 그때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판기를 또 빠르게 안 잡는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다 그랬다가 1월로 넘긴다고 지기현 재판부장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어떤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속였지, 두 번 속였지, 세 번은 속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적어도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수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헌 논란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법률을 평가할 때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위헌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 법률이 괜찮다 이런 평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될 일이에요. 이 법안을 명칭을 바꿨어요. 12.3 계엄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러다가 내란 외환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예. 하지만 내란과 외환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계엄 자체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건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란이냐 외환이냐 하는 것은 기소는 됐지만 그 평가는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법명을 내란과 외환으로 바꿔서 특정 사건이 아니라 특정 범죄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치중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가 여전히 위헌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그러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본인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조희대 사법부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사법부 불신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나온다면 이것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아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든 어디 측이든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하면 저는 뭐 1, 2주 안에 그냥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 가려면 100원에서 200원가량 일회용 컵 비용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는 달리 컵을 반납해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제를 추진했습니다. 음료를 포장, 즉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국 시행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다시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점포 안에선 지금처럼 다회용 컵만 사용하고 포장하면 일회용 컵 값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점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개념이 아니라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컵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 기존 제도를 유지해도 되지만 관련 지원은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대 정책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은 금지되지만 손님이 요청할 경우 제지대 상관없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지는 혜택을 소개했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 대상인 8에서 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또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더 늘었는데요.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이라면 이용료 자료를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도 더 커집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세액 공제율이 2배 높아집니다. 단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부양가족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금이나 이자 같은 모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인 부모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뿐 아니라 경로 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고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달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13월에 월급을 지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000가구를 12,000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빠가 사용한 출생연도 육아휴직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는데요.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 20만 명을 넘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 저출산 여파로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 급증했고 엄마는 14만 명으로 0.9%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이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대에서 2022년과 2023년 7%대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자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10.5%, 엄마는 21.2%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이모 논란에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는 의사가 아니란 걸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서 법무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사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한학자 총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으로 통일교의 핵심인 천정궁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 총재와 지근거리에서 일하면서 한 총재의 일정과 동선을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서 한 전 총재가 수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정치인들에게 직접 줬다고 진술했는데요. 비서실 등 한 총재 측근들은 이 같은 정황을 곁에서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시작으로 정원주 비서실장 등 한학자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늘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한 총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총재는 다만 어제 이뤄진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의 책 500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왔죠. 네, 경찰은 통일교 측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전재수 의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책 500권을 한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은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 외부 공간에 해당 도서가 상자채로 쌓여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전 의원은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현금의 경우 이미 수년이 지나서 추적이 어려운 만큼 시계 등 현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불가리 시계가 발견되진 않았는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영수증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접촉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도 특정하고 있는데요. 과거 통일교 행사와 관련된 축전이나 초청장, SNS, 통일교 측 보도자료 등 관련 정황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화되면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이 얼마 정도인지 실물을 직접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일단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특검 때도 진술을 했던 것이 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이 재정국장의 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이 윤영호 씨와 이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좀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통일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본부장의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지금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권 의원 측은 좀 답답한가 봅니다. 네.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법정에서 현금 1억 원 다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제 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이 뇌물죄에서요, 보통은 공여자가 자백해서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쇼핑백에 넘어갔다, 사과상자에서 내가 받아서 갔다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5만 원권으로 담겼을 때 과연 사과상자 안에 다 담길 수 있느냐, 쇼핑백 안에 담길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이 검증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런 검증이 있었느냐,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권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수행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중식당에서 내가 수행비서였는데 만약 권 의원이 그 정도의 돈다발이 담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나왔으면 내가 당연히 들어드렸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그런 기억은 없다. 그런 이 쇼핑백을 들고 나오신 기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한번 이 수행비서가 그렇게 대신 들어줄 만큼의 그런 부피가 되는 금원인지를 이 특검도 한번 준비해 오고 피고인 쪽에도 준비해 와라라고 해서 특검에서는 한 중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쇼핑백을 준비했고 한 1억 원 정도의 부피가 되는 이 현금을 채워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권 의원 쪽 변호사는 이 지금 특검에서 준비한 것보다 2배나 더 큰 쇼핑백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실제로 검증을 하면서 특검이 준비한 쇼핑백에도 지금 1억 원치를 다 담고도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4 용지 정도 되는 크기 정도의 쇼핑백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것이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할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권 의원 측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검증이거든요. 근데 과연 권 의원에게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더라고요. 네. 뇌물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청탁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청탁 내용까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청탁의 대가로서 해당 금원을 받았다라는 대가성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통일교의 현안을 좀 해결해달라는 취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호한 내용의 청탁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보더라도 구체적 청탁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 이렇게 1억 원을 실제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편 어제 결심 공판에서는 권 의원의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보석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보통은 7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긴 한데 법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보석 신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선고가 임박했는데 보석을 인용하는 거는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전격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은 억울하다라고 혐의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를 할 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 변경이 없어서 보석 신문이 좀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선고일인 1월 28일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모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이 세 사람의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 3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지금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쟁점은 서로 굉장히 가깝게 밀접되어 있죠. 예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첫 번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성동
윤영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니 권 의원의 쟁점과 윤 전 본부장의 쟁점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날 선고했을 경우에는 먼저 선고된 사건 결과만으로도 이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등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이 역시나 김건희 씨가 바꾼 혐의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범의 구조를 지금 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특검이 김기현 의원도 부인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과 공모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줬다는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공범으로 본 근거가 뭐였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초의 특검에서는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즈비비의 손가방을 발견했고요. 그 옆에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까지도 발견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해당 고가의 이 가방을 건네준 데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관여했다고 봐서 이 부인 이모 씨를 먼저 피의자로 특검을 인지를 했었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수사를 보니까 이 가방 대금이 일부는 백화점 포인트, 또 일부는 상품권, 그리고 한 이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가 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계좌가 김기현 의원의 계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김기현 의원은 내가 이걸 선물한 것을 몰랐다라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은 특검에서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금이 빠져나간 것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을 리 없고 공범의 구조를 띄었을 것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현재 김기현 의원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인 이 씨가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신빙성 있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물을 건넨 시기에 남편까지 만나러 의원실을 직접 찾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그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요. 결제 대금도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나갔지만 지금 이 해당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시기를 3월 16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3월 17일에 카드가 이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3월 17일에 이 가방이 김건희 씨에 건너갔다라고 특검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부인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3월 17일에 김기현 의원실의 부인이 오고 간 흔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는 거는 그날 3월 17일에 늦은 저녁에 김건희 씨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늦은 밤에 김기현 씨 부인과 접촉을 해서 그 가방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그날 오전에 그날 낮에 이 부인으로부터 가방을 전달을 받고 김기현 의원이 직접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현재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로서 김기현 의원을 소환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오늘 재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입니다. 근데 수사 기간 만료가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김 의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버틴다면 특검이 직접 기소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특검이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간격으로 소환하냐? 아마 이제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김기현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체포동의안에 문제가 있고 국회 본회의 시기까지 생각하면 열흘 안에 실질적으로 이 체포영장에 대한 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실제 체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단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고 싶은데 변호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예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김기현 의원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설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들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열흘 안에 사실상 기소
기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이후에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아마 경찰 국수본으로 이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처음으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했는데 280억 원 현금 뭉치가 들어있던 그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캐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그런 여러 로비의 창구가 바로 이 금고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와 정치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고가의 물품 내지는 현금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예. 보통 뇌물을 계좌이체해서 주진 않지 않습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현금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무려 280억 원이라는 현금이 발견이 된 거죠. 네. 사실 280억 원은 은행 계좌에만 넣어놔도 상당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왜 금고, 개인 금고에 보관했을 것인가? 이것은 혹시나 정치권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금원을 보관해놨고 실제 이 전현직, 여야를 막론한 이 다수의 의원들에게 줬던 금품의 출처가 여기가 아닌가라고 경찰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학자 총재의 금고지기를 한 최측근 비서실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불러서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80억 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이 통일교의 자금을 몰래 빼낸 것이라면 또 이 한학자 총재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처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최측근도 조사할 것이고 지금 재정국장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019년 의원 후원 명단 이런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목할 만한 점이 그 통일교가 전재수 그 전 해수부 장관이 낸 책 500권을 구매했다라는 그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장관은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아무 문제가 없는 구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어떻게 생각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뇌물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수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서 도서를 구매했지만 그 도서 구매가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을 들어준 대가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서를 구입한 것이라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도서를 구매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통일교 측과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혹시나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물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서 구입의 대가가 만약 밝혀진다면 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기관의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하루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엔 인공지능 종목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깜짝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오라클의 투자 악재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에도 그 충격이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5% 내린 3,989.6포인트로 다시 4천선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1.29% 내린 899.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AI 버블 우려에 주저앉았는데 장 마감 뒤에 나온 마이크론의 호실적,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1,480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외환 스와프가 가동되면서 추가 상승은 막았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2.5원 내린 1,477.3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역대 4번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거 3차례 비트코인 가격의 연간 하락은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추문이나 산업 붕괴 등과 맞물렸지만 이번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첫 사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 1일 94,000달러대에서 시작해 지난 10월 초 126,000달러대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87,000달러 아래로 떨어져 8%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 연장안 표결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이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분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4명이 민주당이 제출한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론을 거부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주니어, 라이언 맥켄지, 마이크 롤러 의원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더 나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라며 표결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did not have a meeting of the minds of something that for us is very, very time sensitive and very existential. For people that we care about, people that need help. 공화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he smallest majority in U.S. history. These are not normal times. 공화당의 분열에 민주당은 반색했습니다. I think we've got a chance, and that's what all we've been asking for is to give us a chance to vote on a bill that protects more families from these outrageous health insurance premiums. 하원 의원 과반인 218명이 서명에 나서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지만 올해 말로 다가온 보조금 종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야 표결을 할 수 있고 하원에서 보조금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저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은 9,010억 달러, 우리 돈 1,330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국방 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법안으로 지난 10일에는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한 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과 연계해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다시 들어간 건 5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2항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계획 이외의 방식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주둔 미군 문제 등을 외교 안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회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On the lack of transparency, the unaccountability and the problems that are coming out of this White House and this Department of Defense.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한 경우 의회 보고 60일 뒤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달았습니다. 미 의회는 또 유럽 주둔 미군 병력도 7만 6천 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2년간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혀 서명 뒤 발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견제에 나서며 전통적 동맹국과의 결속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간 17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등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영화 감독인 롭 라이너 부부 살해 용의자인 아들 닉 라이너가 사건 뒤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급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된 닉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자살 방지용 교도소 가운을 입은 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두했고 유무죄 여부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기소 인부 절차는 내년 1월 7일로 연기됐고 닉은 이 날짜에 동의하며 내 재판장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닉의 변호사 앨런 잭슨은 이 사건을 라이너 가족에게 닥친 참혹한 비극이라면서도 사법 절차가 성급한 판단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9시를 조금 넘긴 지금도 서울은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은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풀어지겠고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남아있겠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에서는 안개가 얼어붙으면서 이 도로 살얼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세종과 대전 9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성탄 이브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은 일반 파도와 달리 기습적으로 덮쳐오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